법정지상권을 얘기할게요. 우리나라 부동산은 아까 제가 등기부 얘기할 때 우리나라 부동산은 두 가지다. 토지와 건물이다.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다. 보통은 이게 한 사람 거다. 그죠? 한 사람 거면 사실 문제가 없는데 한 사람 게 아닐 경우가 있어요. 아버지 땅에 아들이 건물 지을 수 있잖아요. 아버지 허락을 받고. 그죠? 토지는 항상 등기가 있는데 건물은 등기가 없을 때도 있어요. 꽤 많아요. 미등기, 오래된 건물. 아니 뭐 불법 뭐 이런 거. 그래서 이 부동산이 토지와 건물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고 이게 한데 묶여서 거래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소유자가 다른 경우거나 미등기인 경우는 함께 거래가 안 될 수가 있어요. 그럴 때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게 소유자가 달라져 버릴 때가 있어요. 또는 원래 한 사람 거였는데 따로따로 팔 수도 있어요.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.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갑이 토지와 건물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아버지한테 팔고 이거는 한 사람의 아들한테 팔 수도 있잖아요. 그럼 이게 소유자가 달라지는 거거든요. 가족이어도 다른 사람이잖아요. 동일인은 아니에요. 이럴 경우에 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달라질 경우에 이 건물을 소유한 사람이 토지를 계속 이용해도 되나라는 문제가 생겨요. 한 사람 게 아니기 때문에. 이거를 인정하면 건물 주인은 좋은데 토지 소유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고 그 반대가 또 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때 이 건물이 토지를 계속 이용해도 되느냐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. 다시 얘기하면 건물이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를 지상권이라고 그래요. 지상권이 뭐냐면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가 지상권이에요. 어떤 경우에는 이 지상권이 인정되고 어떤 경우는 인정이 안 되느냐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. 그 기준을 여러분이 알으셔야 되는데 그게 요겁니다. 이 두 가지. 이 두 가지를 외워야 돼요. 여러분 자료 7페이지 중간에 법정지상권의 성립 조건인데 다시 얘기해 볼게요. 아버지가 자기 땅에 건물을 지었어요. 미등기 건물이에요. 이거를 갑에게 팔았어요. 팔 때 요것만 팔게. 내가 요거는 아직 나이도 좀 있고 그래서 내가 좀 더 여기서 더 살게 라고 했다면 이건 법정지상권이 있는 거예요. 팔 때 그런 조건으로 팔았으니까 내가 더 살겠다. 근데 그런 조건이 없었다면 이거는 비켜줘야 되는 거거든. 근데 갑에게 토지를 팔면서 건물도 팔았어요. 그러면 이 갑 거잖아요. 그죠? 갑 건데 문제는 요거는 이전이 되고 요거는 이전이 안 되거든요. 미등기니까. 요거는 아버지가 자기 건물을 갖고 있을 때는 토지와 건물이 한 사람 건데 요 갑이 다 샀는데 이전이 안 되면 이걸 한 사람 거로 보지 않습니다. 소유권이 이전이 돼야 소유자로 본다라는 얘기 아까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요거는 이전이 될 수 없는 상태면 갑의 땅에 갑의 소유인 건물이 아니에요. 이 갑이 지가 사용하고 처분하고 뭐 허물든지 뭐 팔든지 상관은 없지만 갑의 소유로 보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이 갑이 자기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. 이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이게 경매가 돼서 을에게 낙찰되면요. 비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. 법정지상권이 없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법정지상권은 우리 입장에서는 뭐냐면 토지가 경매로 나왔을 때 그 지상의 경매 대상이 아닌 건물을 허물 수 있냐? 비켜달라고 할 수 있냐? 이 문제예요. 이걸 허물 수 없다면 이 토지를 낙찰받고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거잖아요. 오랫동안 기다려줘야 됩니다. 원칙은 30년을 기다려야 돼요. 법정지상권은 30년간 유효합니다. 그런데 이 토지를 낙찰받고 건물을 철거시킬 수 있다면 이거는 건물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는 철거시켜버리고 토지만 있는 상황이니까 어떤 용도로도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법정지상권의 관계되는 토지를 낙찰받고 건물의 법정지상권이 없는 게 좋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. 법정지상권이 없는 건물이 있는 토지를 낙찰받아야 된다는 거죠. 이 내용이 좀 어려운데 한번 볼게요. 가령 한번 볼게요. 이 내용이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사례를 갖고 설명드리면 좀 나을 것 같아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세 개네요. 익산시.
2013년에 최 씨가 토지를 상속받고 그리고 그때 또 돈을 빌리고 돈 빌릴 때 은행 입장에서는 그 위에 건물을 함부로 못 짓게 이렇게 지상권을 설정해요.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이 돈을 못 갚아서 지금 경매가 나왔는데 여기 등기부가 없는 건물이 여기 있는 거예요. 번듯하죠? 지은 지 그렇게 오래돼 보이지는 않습니다. 이 건물이 누구 거냐라는 문제가 있고 언제 지었느냐라는 문제가 있어요. 왜냐하면 이 법정지상권을 판단할 때 이 두 가지가 중요하거든요. 건물이 누구 거냐. 한 사람 거라야만 법정지상권이 성립해요. 그 다음에 건물을 짓기 전에 이미 건저당이 있었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 안 돼요. 건저당이 설정될 때 이미 건물이 있었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거죠. 이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하면 건저당이 설정될 때 토지의 건저당이 설정될 때 이미 건물이 토지 소유자와 같은 소유자의 건물이 이미 성립했다면 법정지상권이 있는 거고 그중 이 둘 중 하나라도 성립 안 되면 법정지상권이 없는 거예요. 다시 얘기하면 이 물건에서 2013년에 소유권을 넘겨받았는데 상속받았는데 이때 건저당 설정하고 지상권 설정했으니까 이 건물은 2013년 7월 5일 이전부터 있던 거냐? 그게 체납진이나 그 앞의 피상속인 거였냐? 아니면 13년 7월 5일 이후에 체납진이 짓거나 제3자가 지었냐? 이 문제가 결국은 법정지상권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되죠. 만약에 법정지상권이 있다면 우리는 토지를 낙찰받고 건물을 철거하라고 얘기를 못합니다. 그 대신 지료는 청구할 수 있어요. 월세는 다오. 땅값을. 지료를 얼마 받을 수 있나 하면 일반적으로 한 3% 받거든요. 3% 얼마예요? 3억이라고 봤을 때 3%면 대략 뭐 한 1,000만 원? 맞나요? 1,000만 원. 그럼 한 달에 막 80만 원. 1억 2천에 낙찰받고 80만 원 받는 게 대단한 수익인가? 그리고 그게 몇 년 동안 계속 땅을 이용 못한다. 이런 게 있는데 만약에 법정지상권이 없다면 철거해다오. 그리고 철거할 때까지 지료 받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철거를 안 하고 나한테 사라고 한다면 내가 사게 살 수 있잖아요. 법정지상권이 있다 없다가 매우 중요한데 저는 이 물건을 법정지상권을 판단하는데 제가 평소 해봤던 아주 단순한 방법을 한번 해봤어요. 이 주소를 복사해서 다음 지도에다가 올렸는데 여기에 지금 이 세 개의 건물이 있단 말이에요. 지금 경매가 3개 나왔는데 요거 1, 2, 3이거든요. 보이죠? 근데 이 다음에 카카오맵에 이 스카이뷰 하늘에서 찍은 거는 오래전 것도 보여줍니다. 2008년에는 이 건물이 없었어요. 보이죠? 그럼 이렇게 차근차근 살펴보면 2013년에 12년에도 없었어요. 현재의 건물은 없었어요. 그럼 언제 있었나? 2015년도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. 그럼 언제 지었나? 대략 2014, 15년에 지었다고 봐요. 건저당은 언제였나? 건저당은 13년 7월이었고. 그러니까 다시 얘기할게요. 요거를 먼저 설명하는 게 좋겠습니다.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여기에 해당돼야 되는데 토지와 건물이 한 사람 소유여야 된다. 근데 이게 지금 요것만 경매에 남아서 우리가 낙찰을 받았다면 성립한다 이 말이에요. 이게 한 사람 끄면 성립한다는 거죠. 같은 사람의 토지 소유, 건물 소유에서 요거만 지금 내 거 됐을 때, 요거는 지금 미등기라서 경매에서 제외됐어요. 그러면 이거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해요. 근데 이게 처음부터 이게 한 사람 게 아니었다면 성립하지 않는 거고,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이 토지의 건저당이 설정될 때 이미 여기 건물이 이미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. 이게 아까 그 사건에서는 2013년이었거든요. 근데 이때 이 건물이 없었다는 거잖아요. 이때 지었다는 거거든요. 건저당 이후에. 토지 소유자가 지었다 해도 건저당 이후에 지은 거는 법정지상권이 성립 안 한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아까 그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건저당 이후에 지었을 가능성이 크다면 내가 이걸 낙찰받았을 때는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.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은 어쨌든 외워야 됩니다.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2013년 7월 5일 건저당 이전에 이 건물이 이미 있었다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. 그거는 은행에 확인할 수도 있어요. 대출해준 은행에. 그죠? 그러면 이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면 여러분이 이걸 낙찰을 받고 상업지역이에요. 토지 가치가 이 정도 충분히 되는지
판단을 이렇게 해야 되겠죠. 일단 법정지상권이 없다라고 판단돼야 되겠죠. 그 다음에 토지의 가치가 충분히 있어야 되겠죠. 뭐 한 3억 된다. 그 다음에 세 번째, 건물의 철거를 요구했을 때 두 가지 방법이에요. 법원에서 판사가 이렇게 소송하는 도중에 사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. 타협 붙이는 거죠. 사든지 매수하든지 아니면 철거를 요구해서 없애든지. 철거했을 때는 이 남은 땅이 충분히 이 가치가 돼야 되겠죠. 매수했을 때는 그걸 충분히 저렴하게 살 수 있다면 이 두 가지 방법을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진행하면 여기 상업지역이 주변이 다 모텔로 돼 있더라고요. 저는 충분히 120평이니까 평당 지금 100만 원이에요. 충분히 값어치가 있지 않을까. 그래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거라고. 이게 법정지상권의 문제입니다. 여기를 한번 더 볼게요. 로드뷰로 보면 그죠? 그냥 이 지도상으로 그렇게 나와요. 이 빨간색이 상업지역이거든요. 상업지역이고 많은 모텔들이 보이죠. 그러니까 1, 2, 3분 중에 사실은 3분이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. 낙찰받는다면 모텔로 가든 다른 상업시설로 가든 아니면 그 건물을 사게 매수해서 뭔가 활용하든 충분히 수익이 있지 않을까. 그래서 3분이 좀 비싸요. 땅이 좀 크기도 하고 단가도 좀 비싼. 자, 이게 법정지상권의 문제입니다. 다른 사례를 한번 볼까요?